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슬러즈님 저번에 제주도 이야기부터 정말 또 소름 끼쳤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좀, 무겁죠. 사이즈가 좀 큰 얘기를 했어서, 네네네. 오늘 얘기는 그에 비하면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고향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친인척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수집하게 된 이야기라서, 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이야기에 개입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허, 예. 제가 제 얘기에 사실은 첫 얘기 빼놓고는 그렇게 무속적인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하게 될 얘기는 그쪽 분야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이 이야기는 제가 친인척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작은 이모를 통해서 접하게 된 얘기예요. 저희 이모님이 상당히 저희 집안에서 잘 드신 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내 딸로 태어나셔서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런 시골 동네에서는 딸, 거기다가 막내면 거의 뭐 학업에 대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이, 그것도 아들 위주로 이제 대학을 보내든 고교를 진학시키든 그랬는데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는 집안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마치 나라의 지원 없이 왜구를 물리치는 이순신 장군처럼 자력으로 혼자서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야학 같은 거를 다니시면서 공무원 시험에 일찌감치 응시를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꽤 큰 규모의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까지 근무를 하고 계세요. 들으셨을 때 뭐 엄청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의 살아온 세월이나 어떤 사연들을 쭉 들으니 야, 진짜 열심히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시고 아파트도 몇 개 갖고 계시고 남편분도 그러니까 이모부시죠. 이모부께서는 또 외국 국제학교 교장님이세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된 정말 성공하셨다. 저 같은 지방로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정말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대단한 분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아버님 생전에 제가 아버님이 예전에 암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생전에 외가 쪽하고 교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약간 좀 꼰대 마인드의 그런 어떤 유교 정신에 입각한 집안이라서 아빠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진짜 참고 살았구나 했는데 명절 때 외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가 친척들하고는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분이 없었다 보니 이 이모님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너 이런 얘기만 들어왔지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제가 봤을 때 이모님은 되게 멋있는 분인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무당 선생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모님이 그분 말씀만 하면은 아유 그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이 선생님 막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제가 절대로 무속인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들었을 때 이분이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수성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분인데 뭐 저렇게 자꾸 뭔 무당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 마냥 선생님 하면서 굽실굽실하나 약간 이렇게 좀 제가 안 입고 온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솔직히. 또 그때 때마침 약주가 몇 잔 들어가다 보니 제가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이모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모 제가 궁금한 게 이모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스스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내셨는데 왜 그렇게 그 무당 말에 좌지우지 당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냐. 이 조카들 입장에서 조금 보기에
아쉬워서 그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술 먹다가 그윽하게 바라보시더니 얘가 뭘 모르는 소리 한다. 지도 그 무당이 한번 살렸는데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에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그 실눈캐 무당 할머니 빼놓고는 제 삶에 도움을 주는 무당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이모가 뭐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는 아마 모를 거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 이모님도 이 무당이나 무속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그때 제가 들어보니 이모님은 공무원 임용이 돼서 신출내기 공무원으로서 부지런히 학교에 출퇴근을 하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님이 그 당시에 서울에 성동구 쪽에 조그마한 그 월세방을 혼자 구해가지고 상경에서 혼자 사니까 조그마한 원룸 같은 그런 방을 구해놓고 혼자 살고 있었대요. 이제 거기서 학교는 잠실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무하던 학교가.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그 출퇴근길을 이용하면서 다리를 건너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모가 약간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수도권에서 혼자 산 지 한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모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가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 내가 이러다가 혹시 고독사를 해도 사람들이 며칠이나 있다 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 알아줄까? 나 이런 생각 가끔 한다. 이모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어른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젊은 놈이 뭔 넋 빠진 소리 하고 있다고. 얘끼 놈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꾼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뭐 기대도 안 해요 이런 말 할 때. 그냥 내 속이 이렇다. 알아만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모가 공감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자기가 서울에서 혼자 그렇게 독학하면서 이렇게 살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 이모가 찾아간 게 그 교직원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을 가도 무속에 상당히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교직원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저희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쪄 죽는다고 해도 에어컨 버튼 그 중앙 냉난방 제어할 때 행정실 가서 그 버튼 한번 누르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주의를 주던 그런 분들이 행정실 직원분들이에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들도 사람이구나. 그들 사이에서도 약간 무속에 대한 그 저희 토정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해마다 그 당시에 근무하시던 교직원분들 사이에 꼭 이분한테 가서 토정 비결을 나는 본다. 이런 분이 계셨대요. 이분을 당시에 그분들은 도사님이라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류의 무속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좀 독특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무속인 분들은 신당을 차려놓고 어느 일정한 곳에 자기 주거지역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신당 같은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절 돈을 안 받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이 무속인 분들은 복채를 금전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원리 원칙상 이걸 받는 거가 약간 부정한탄다고 해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받으신다고 세 번째가 본업이 있으시대요. 근데 본업이 뭔지는 절대로 안 알려준대요. 그럼 그 양반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들어보니 이분은 무슨 거창한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내 주위 사람이나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크게 해가 될 만한 일이 발생하겠다 싶은 게 보인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언지를 준대요.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저희는 보통 점을 보러 가면 또는 뭘 보러 가면
저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아마, 물가에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올해 이런 걸 뭘 좀 카테고리별로 예. 애정운이면 애정운, 금전운이면 금전운 이 기간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찾아간다고 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찾아가면 그냥 차 한잔 한대요. 무슨 일해? 그렇구나. 일은 잘 되고, 그래. 결혼은 됐어? 그래. 그래, 뭐, 하여간 뭐, 찾아와서 고맙고,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자고. 뭐, 이런 거 그냥 돌려보낸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점을 보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아주머님들하고 저기, 동네 공원에 있는, 저 팔각정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요구르트나 한 입 받아온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상하다. 무슨 사자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모의 믿음이 시작된 사건이 아까 제가 성동구 잠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모도 그 얘기를 듣고 잠실에 당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셨던 교직원분들하고 그분 얼굴을 뵙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약간 총량제로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걸 통해서 이 어떤 알려주는 이런 거를 연결고리로 해서 알게 되는 그 매개체의 지인의 숫자를 20명 이상 절대 늘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게 TO가 날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앞서 계시던 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도 이제 약간 신기하잖아요. 예. 근데 뭐 들어보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시간이나 공력을 쏟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도 그분하고 교분을 좀 트고 싶다라고 이제 좀 선을 넣었었나 보죠. 근데 제가 듣기로 한 2년 정도가 지나서야 TO가 생겨서 그분을 얼굴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진짜 그냥 아저씨래요. 그냥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갈한 가르마를 하고 있고 네. 약간 그 오래된 체크무늬 남방 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등산복 바지 입고 있는 정말 전형적인 그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다가도 한 5번은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저씨였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대화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연락처는 꼭 주고 가라 그런대요. 그런데 약간 신기했던 건 저희가 보통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사람하고 아이 컨택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반적인 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30분을 대화한다 그러면 30분 동안 눈만 보고 있진 않잖아요. 뭐 약간 부담되니까 네네. 핸드폰도 한번 보고 뭐 소매 정리도 한번 하고 공중도 한번 봤다가 지나가는 거 뭐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모랑 얘기한 시간이 뭐 한 30-40분 정도 됐다 하는데 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았대요. 네. 그게 조금 깨림직하다면 깨림직할까? 신기하다면 신기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하다. 요 정도까지였대요. 근데 사건이 이제 지금 발생을 하는데 네. 이모가 그날도 부지런히 학교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동구에서 잠실로 넘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근을 하려고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이모가 그때 공직생활 1년 반, 뭐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티코를 산 거예요. 티코? 티코 아시죠? 티코. 예. 전설의 명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길바닥에 껌딱지가 있으면 붙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 전설을. 그 티코를 장만을 하셨는데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나도 내 생애 첫 차가 생겼다. 근데 심지어 들어보니 그 티코조차도 중고였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차를 몇 대째 타고 있습니다만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를 생각해보면 26살 때 뽑았던 750만 원짜리 중고 아반떼 샀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내 첫 차다. 그 느낌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가 그날 티코를 떼 빼고 광내고 딱 타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딱 이제 성동구 쪽에서 합류구간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다리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제 아침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이씨 오늘도 막히네 이러고 있었대요. 전화가 와요. 근데 그때가 약간 핸드폰이 예.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잘 없을 때예요. 잘 없을 때. 드물 때.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전화가 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삐삐가 옵니다. 근데 삐삐가 찍혀가지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봤더니 이모가 잘 모르는 번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빨리빨리 이 파리파리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중전화에 내려가지고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전화를 했더니 그 무당 선생님이라는 그분 연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무당이 연락을 하나 해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진 않고 나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저 인사동 찻집에서 봤던 누구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본 지가 한참 됐대요. 한 3, 4개월 지났을 때라 하더라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시죠? 아니 근데 아침에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되게 점잖게 얘기하신대요. 예. 보통 무속인들은 쏘아붙이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은 되게 점잖게 얘기한다. 느릿느릿.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지금 혹시 바뀌죠? 그러니까 바뀌죠? 바뀌니까 삐삐 보고 이거 공중전화로 연락드렸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길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출근 때문에 저기 직장이 잠실 쪽이라서 좀 한강다리 건너야 되는데 좀 연락하셔가지고 갑자기 내려서 전화했어요. 하니까 건너지 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리 건너지 말라고. 그렇게 반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모가 아니 저기요 아니 저도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살고 싶으면 그 다리 건너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모가 어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내 말 잘 들어요. 그 다리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리든 뭔 다리든 하여간 한 일주일 정도만 휴가나 이런 거 못 내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말 한 번만 듣고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이모님이 직장에서 혹시 해고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할게요. 대신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거니까 며칠 동안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분 목소리가 너무 진정성이 있어서 뭐 어떻게 뭐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 말로는. 그래서 일단은 네 저도 알겠습니다. 좀 갑작스러워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혼자 차에서 10분 정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이대로 내가 만약에 출근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직장에 전화를 한 거죠. 정말 죄송한데 이모가 약간 뻥을 친 거예요. 제가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차가 교통사고가 났다. 며칠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라 이러고 이제 급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모가 워낙에 근태가 평소에 좋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이해를 하고 그럼 며칠 정도 있다 나올지 얘기해줘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이모가 집에서 쉬니까 좋긴 했대요. 솔직히 모든 직장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씨 이 사람 돌팔이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멀쩡한 사람 해놓고 나가면은 동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틀 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침 시간에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뉴스로 어렸을 때 심지어 저는 지방 사람이니까 당시에 서울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뉴스에서만 보던 그 사건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까 그분이
불이익당하거나 해고되면은 내가 책임질 텐데 그럴 일 없을 거라 했잖아요. 예. 실제 그럴 일이 없었던 게, 전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모 직장 동료분 중에 한 분이 그때 이제 출근을 하시다가 변을 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내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초상집 분위기인데, 저희 이모는 휴가를 내서 산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유 잘 쉬었다, 진짜 잘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루비님 같으면 이 일이 있으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뭔가 생명의 의미 바로- 같고 그렇죠. 예. 그러죠. 그래서 이모가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에 그 저기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진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당시 뭐 이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 말고, 저희 그 델몬트 주스, 그 유리병에 담겨 있는 옛날에 그 저 문병 가면 꼭 사들고 가는 그거 있습니다. 그쵸. 그거 기프트 세트 들고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는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만 받겠다고 절대 안 받던데요, 그거를.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니고 주스 한 병 뭐 세트인데 이걸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데 또 이분 나름대로 원칙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근데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꿈을 자꾸 꾼다고. 근데 그 꿈이 무슨 되게 선명하게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대략적인 상황만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20명 이상으로 안 늘리는 이유가, 그 이상 넘어가면 내가 이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강다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분이 보이는 이미지는 한강과 다리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이미지래요. 어떻게 뭐가 보이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전달받은 거라. 근데 그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거를 이 20명한테 다 전하는 게 아니래요.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딱 20명까지만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아니 그러면 이 일을 왜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소문날 줄 몰랐다. 그리고 자기도 심지어 재밌는 게 이분도 어딘가에 점을 보러 간대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천기 누설하고 다니면 네가 네 명에 못 죽는데 계속 그 짓거리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무섭기는 한데 내가 이 사람이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신대요, 솔직히. 천기누설을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는 참 별의 저기가 다 있다 했는데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모한테. 이모가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던 게 이모부랑 교제를 하고 있었던 당시인데, 처음으로 커플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 우리가. 굉장히 이모는 두근두근했대요. 촌에서만 나고 자라서 수영장이라는 걸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 그런 데에서 내가 헤엄을 한번 쳐보겠구나 해서 수영복을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쁜 걸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고가의 브랜드 수영복 같은 거를 하나 내가 장만을 해야 되겠다. 네. 한 벌만이라도.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백화점. 백화점 가야 되죠. 예.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듣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제가 왜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모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이모가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 뭐 이미 예상들 하실 테니까 그 백화점 회원 그걸 갖고 계셨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다녔다. 영수증은 이제 이미 빛이 발해서 다 없으니까 예전에 이제 뭐 있었던 뭐 그런 거를 얘기를 막 하시는데, 예. 그때는 포스가 뭐 없고 해서 뭐 수기로 써주기도 하고 뭐 이랬네 뭐 어쩌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예. 나를 잡고 이제 그 백화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역시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와서는 잘 지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뭐, 혹시, 어디 가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맞아요. 아, 역시, 도사님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행을 가려고 막 하는데, 이제, 이모가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왜요? 여행 가면 또 큰일 나니까 여행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그 도사님이, 여행은 가요. 여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행 가기 전에, 어디를 많이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보고 지금 휴가 가기 전에 뭐, 집구석에만 계속 몇 달 동안 처박혀 있으라는 거냐 했더니, 아니,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솔직히 이번 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건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은 되게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고, 꿈에 약간 연분홍색 뭐가 보인대요. 아, 맞네, 그러면. 연분홍색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얘기하셨대요. 뭔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이분의 말은 항상 이런 식이래요. 막 엄청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연분홍색 사람 그거 듣고 삼풍백화점 가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결과에 남았기 때문에 그거구나 하는 거지. 그 말 듣고 그거 유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엔 못하죠, 절대. 네. 그래서 솔직히 이모는 알겠다고 해놓고 백화점을 가려고 했대요. 심지어 갔대요, 거기를. 근데 가서 이제 수영복을 보려고 가는데 그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지금 어디예요? 아, 저 얘기하려다가 사람이 많잖아요. 혹시. 예. 연분홍색은 모르겠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저 지금 장 보러 왔어요 하니까, 장?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좀 있죠 했더니, 얼른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장도 못 봐요 했더니, 장을 좀 아침 일찍 보던가, 그 하여간 사람들 많을 때 가지 말라니까요, 어디든. 그리고 진짜 장 봐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다.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우와. 그래서 와,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왔대요. 예. 못 샀대요, 결국 수영복을. 예, 너무 이게 기분이 찜찜해서 못 사고, 그 당시엔 인터넷 쇼핑도 없으니까, 어디 동대문 시장 같은 데나 가서 비싼 거 사야지, 진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몇 시간 후에 그게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와,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참사지, 대참사. 그렇죠. 근데 이제 와, 또 안타까운 건, 보통 여자들이 그런 데 갈 때 혼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친구분을 같이 갔었대요. 그분도 살 게 있어서. 아, 이모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예.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친구분이 옆에서 그랬대요. 왜? 하니까 또 이걸 또 얘기하기 좀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나 미안해. 나 집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너도 갈래? 물어보셨대요. 같이 나갈래? 라고 했더니, 나 여름이라, 그때 여름이었다네요. 그래서 나 더워가지고 백화점이 좋아. 너 먼저 가. 그러면 나 살 거 사고 나중에 연락할게. 이러고 그분은 남아 계셨는데 못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모가 이 말씀 하시면서 그 친구분 성함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미친년 소리 듣더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죄책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부터는 이분의 말을 1도 의심하지 않게 됐대요. 그렇지. 왜냐면 이분은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뭘 갖고 와라 말아라 이런 것도 없고, 연락도 안 해요, 평소에. 그럴 때만 한 번씩 쓱 연락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오면은 막 소름이 돋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지?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나는 엮인 게 없는데?
아까 뭐 나를 살렸다고 그러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렇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 물어봤더니 이모가 너 군대에 공군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어떻게 엄마가 얘기했나 보구나.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거 내가 엄마한테도 웬만하면 공군 쪽으로 보내라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헐, 예. 근데 제가 뭔 소리냐 지금. 내가 여자친구 보려고 공군을 자원해서 갔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했는데 너 처음부터 공군 가려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도 10여 년이 지난 얘기다 보니까 그랬나 하고 떠올려 보니 처음에 제가 해군을 가려고 했어요. 아, 해군을 왜 가려 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해군 중사 제대하셨고 예. 외삼촌이 해군 중위를 제대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해군 집안 쪽이었어요. 근데 저는 맥주병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제 아빠랑 외삼촌이 저를 꼬드긴 거죠. 해군도 휴가가 많고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외삼촌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해군 쪽으로 가면 어떻게 잘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약간 사탕발림으로 저를 이제 꼬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빼줄 계획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놈 자식은 가서 배를 직접 타보고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너가 너무 애를 공부 오냐오냐 키운 경향이 있다. 오히려 외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 만약에 제가 해군을 갔으면 이함대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함대가 뭐고 일함대가 뭔지 뭐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안함이 쭉 함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거기를 입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안함에 탑승을 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일병쯤에 천안함이 터졌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비행단에서 그 뉴스를 접했고 네네. 근데 이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를 이 이모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냐? 외삼촌하고 얘기를 한 거냐 했더니 자기가 워낙에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 군대를 갈 때쯤에서 엄마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곧 군대 가지 않냐고 어디로 보낼 생각이냐 했더니 아유 그 뭐 애 아빠랑 저 외삼촌이니까 엄마한테는 오빠죠. 오빠가 뭐 저기 해군 쪽으로 보내려고 하나 봐. 배 좀 타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듣고 이모가 일부러 뭐 그분을 찾아가서 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모가 이분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대요. 그 일이 또 대박인데 혹시 그 황우석 박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들어봤어요. 예, 알아요. 들어보셨을 네. 거고 귀족님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시대의 사기 사건이었죠. 그것 때문에 왜 만났어야 했냐면 그것도 참 듣고 내가 막 이런 말이 되나 했는데 이모가 지인이 예. 이제 주식 쪽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황우석 테마주가 뜬다. 야 대박이다. 세계 최초다. 이거 우리나라에밖에 없어. 이 사람 이거 노벨상 무조건 받는다. 지금 사놓으면 최소 10배, 최대 100배다. 다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던 이모 지인분은 자기 퇴직금까지 싹 다 털어서 갖다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모도 퇴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정도는 땡겨가지고 집을 걷다가 넣을 정도 되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분위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인전기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분. 예. 우리는 더 이상 난치병으로 고통받을 일 없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알아보고 이거를 대출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분이 연락이 왔대요. 아, 또 막았구나. 요새 뭐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분은 길게도 말 안 한대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꼬박꼬박 존대는 꼭 한답니다. 요새 뭐 해요? 하니까
아,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뭐 그냥 쉬면서 일만 하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더니, 아닌데, 주변에서 뭐라고 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돈 뭐 관련된 일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지금.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누구한테 뭐, 달라고 뭐 받을 돈 있어도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게 뭐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하고 끊고 진짜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그걸. 예. 뭐 결과 나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완전히 박살났고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서 그런 주식하셨던 분들은 뭐 아이고. 그렇게 되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사례 겸해서 연락을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 저 군대 간다는 얘기 겸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대요. 네. 아이 근데요 도사님 뭐 이런 거 안 보시는 거 아는데 아이 진짜 저희는 인연이 좀 오래됐잖아요. 아이 저희 조카가 있어요. 똘똘한 놈이고 착한 놈인데 아, 곧 군대를 가는데 해군을 보낸다네요. 뭐 별일은 없겠죠?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해군 언제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이나 내년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대요, 처음에. 내가 뭐 다 그렇게 예지로 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뭔 일이 있으면 얘기할게요. 하고 4달인가 5달 뒤에 저 이제 입대하려고 앞두고 있을 때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분한테. 잘 지내죠? 조카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예. 이모는 이제 얘기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 오히려. 어디 간다고 했죠? 바다요? 하니까, 조카분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랑 같이 태어난 배를 타면 안 돼. 어? 그 배를 타면 안 되고, 아니야. 그냥 배를 타지 말라 그래요. 안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같이 태어난 배를 타지 않아도 내가 이게 정확하게 보는 건지 추상적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배를 타지 말라 해요. 아니면 좀 이따 가라 그래. 이것 좀 피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천안함이 터지고 나중에 제가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 말을 이번에 들었단 말이죠. 이게 같이 태어난 배가 뭔 소리인가. 내가 뭐 배랑 형제도 아닌데. 제가 오늘 시참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예. 천안함 쳐서 봤는데 동갑이구나. 이 배가 저랑 동갑이네요. 와, 87년도? 예. 89년도요. 아, 89년도예요? 얘가 취역, 그러니까 배를 제작하는 시기가 있고요. 아. 군에 들어와서 임무를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와. 그게 저랑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데, 예. 아니 근데 그분은 이 얘기를 지금 거의 한 20년 전, 15년 전 이때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심지어 제 사주를 준 적도 없어요. 예. 제 뭐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준 적도 없고 제 개인정보를 일체 준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뭐야 이게 말이. 그래서 이모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그분은 물어봐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도 잘 그냥 추상적인 거니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만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 엄마가 아버지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생전에 고집이 있으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거기 보내지 말자 하면 절대 안 들으니까 엄마가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저를 공군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와. 네.
육군은 제가 가기 싫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휴가도 많이 나오고 싶고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속성 효자였기 때문에 일단은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공군을 가게 됐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엊그제. 그래서 우와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 얘기의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분이 정점을 찍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네.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같이 가봤대요. 근데 원래 이분이 만나주지를 않는데 지금 이모는 이분하고 인연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저희 언니가 아프고 뭐 되게 착하게 산 사람인데 뭐 조금 막 이렇게 사연팔이를 하신 거죠. 어떻게 네.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만 하면 어떻게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진짜 엄마 말 들어보니까 엄마도 이제 그 얘기를 엊그제 처음 하더라고. 전 이모랑 같이 있을 때 진짜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한대요. 예. 그러다가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시참했던 저희 집에서 그 사람의 일부가 나왔던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쯤 가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려는데 저희 엄마를 이렇게 쓱 보더니 번호 좀 주고 가보라고 그랬대요. 또 번호까지 달라고 할 줄은 몰랐대요, 솔직히. 네. 이모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희한하다. 원래 20명 이상 절대 안 늘리는데 왜 이러지? 이모가 알기로는 좀 티오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 저럴까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유 감사하다 하고 이제 드리고 왔는데 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봤더니 잘 계셨죠? 저 그때 그분하고 같이 봤던 누구예요? 하면서 그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얘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하는데 엄마가 긴장이 됐대요, 순간. 이모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바깥 분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 사업하는데 뭐 그냥 사업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업하고 있어요. 하니까 그 일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뺄 수 있는 걸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걸 그렇게 못한다 해도 당장은 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많이 힘들어질 거거든요, 가세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 지금 빨리 빼내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엄마가 이걸 어떻게 말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이 바빠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와.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동업하시던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예. 아버지 돈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싹 다 그 친구분이 갖고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 충격 때문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서울대병원을 예.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4주 얘기했어요, 처음에. 아, 근데- 4주 정도밖에 못 사신다. 네, 지금부터 4주다. 빨리 보여줄 사람 있으면 보여주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참 담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도 많이 보시니까. 그러셨는데 너무 신기한 게 아까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네. 바로 안 죽는다고. 아버님이 그로부터 4년 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 앓으셨던 암이 척수암이라고 아이고. 이게 걸리면은 거의 못 사는 희귀암이에요. 온 몸을 세포가 타고 흘러버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암인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당시에 그랬어요. 이분 되게 독특한 경우라고. 저희가 임상 실험은 아닌데 임상약을 좀 써서라도 연명 치료를 해볼 테니까 치료 데이터를 남기고 싶다. 그 정도로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버티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버티셨고 저희 가세가 그 당시에 많이 기울었다가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돌이켜보니 그분 말이 진짜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거기까지 맞추시고 최근에 저희 이모한테 또 연락이 한번 와서 저와 이모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아직은 일어난 그게 일은 없어요. 아니다. 어. 네, 그래서 그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 아무래도 어디서든 많이 들어보셨을 듯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앞서 드렸던 얘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라이트한 얘기긴 한데 최근에 알게 된 얘기라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야, 이거 완전히 진짜 제목이 천기누설이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큰 참사나 이런 것도 보신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근데 엄청 구체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정도는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도를 보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010년에 천안함이 터졌고요. 절대 일어나서는 네. 안 될 일이었지만 정말 네, 또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대에 저나 헤슬러즈님이나 지금 나이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네.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소식들을 듣고 좀 뭔가 비상이 걸리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휴가 다 잘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네. 저희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아까 나이도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희 나이 네. 또래 분들은 더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참사였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절대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됐는데 말이죠. 그죠? 그렇죠. 맞죠.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천기누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거 정말 또 신기하면서도 기묘하네요. 그 기묘한 어떡해. 이야기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알았을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테슬러즈님께서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천안함 사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또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또 일들이었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테슬러즈님. 아이고, 별 말씀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 사연에서 나왔던 큰 일들이 정말 그 당시에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었던 정말 대참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정말 또 그 당시에 그거를 예견을 해서 못 가게 했던 한 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에 관련된 기묘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먹개비님께서 들려주실 직업 괴담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보안업체, 회사나 이런 곳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 출동하시는 그런 보안업체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시델무에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개비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먹개비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 이유가 보안업체에서 근무하실 당시에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이 있다.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보안업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불비님 찾아온 거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멀진 않으셨죠? 전혀 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도 보안업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 일은 그만뒀어요. 그때 이후로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미래적으로 보장적으로 조금 불안전해서 이제 다른 업무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현실이 더 무섭다는 거. 예.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갑니다. 우선 보안 경비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보안 경비로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카메라, 도어락, 열선 감지, 화재 감지 등 기계 등을 이용해서 관리해준 업무였고요.
2014년도 4월에 제가 입사를 하였고, 입사 당시 출퇴근 자차가 없어서 대학가 근처 원룸을 잡아서 걸어다니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때 저보다 3개월 빨리 먼저 입사를 해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 2명이 더 있었는데, 제가 일할 곳은 대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로 학교 건물로는 정문을 위치한 보안 경비팀이 업무할 수 있는 상황실 건물을 제외하고 크게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1구역에 14개 관, 2구역에 5개 관, 그래서 총 19개 관을 관리해주는 업무로 근무 방식은 24시간 철야 근무, 그 다음날 24시간 휴무, 그런 반복적인 패턴 근무 방식이었고요. 예. 근무 교대는 2인 1조로 2교대, 4명 교대 근무자와 상황실을 지키는 주간 근무자 1명, 이렇게 총 5명이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큰 대학교 전체를 관리를 했어요. 대학교니까 크네. 네. 그리고 2인 1조 근무다 보니까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하고 한 조가 돼서 근무를 같이 했어요. 오전 7시까지 상황실로 출근을 해서 전날 철야 근무를 했던 근무자들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 교대를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업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상황실을 지키는 주간 근무자 1명과 철야 근무를 하는 2인 1조 근무자 2명, 그렇게 3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낮에는 상황실에 대기를 하며 각 건물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들을 보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대기 및 학교 직원분 그리고 교수님이나 학생 등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 등을 주로 하고 그렇게 낮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낮에는 상황실 대기를 하다 오후 7시가 되면 상황실을 지키던 주간 근무자는 퇴근을 하게 되고 저녁 7시 이후로는 철야 근무자 2명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요. 저녁 7시쯤 되면 저녁 식사를 배달로 시켜 먹게 되는데 그렇게 1시간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8시부터는 학교 순찰을 돌기 시작을 해요. 걸어다니면서 순찰을 돌 수 있지만 넓은 대학교를 걸어다니면서 순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순찰 시간도 길어지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순찰을 빨리 돌기 위해서 순찰용 전용 바이크가 있었어요. 그 바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순찰을 빠르게 돌았거든요. 순찰 중에 해당 학교 학생이 수업이 없는데 강의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강의실 사용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본관의 요청에 신청이 되어 있는 학생들 한해서만 저녁 10시까지 강의실을 이용할 수가 있었고 시험 기간에는 새벽 2시까지 신청서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과 그래도 강의실을 사용을 원하는 학생들 한해서는 강의실 사용 신청서가 돼 있는 학생들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저녁 순찰은 중요 업무는 2가지로 각 건물 강의실 소등과 문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2인 1조다 보니까 각자 찢어져서 바이크를 타며 빠르게 건물을 순찰을 하는데 강의실 소등 및 문단속 그리고 강의실에 사용하는 학생 숫자 및 신원 파악을 하고 대학교 전체 1차 순찰을 돌고 나면 저녁 10시쯤에 상황실을 복귀할 수 있었어요. 저녁 10시 이후에는 학교 전체 학생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전 건물이 소등 및 문단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실 복귀 후에는 수많은 카메라들을 지켜보면서 돌발 상황 발생 전까지는 대기를 했었어요. 낮에는 학생들로 붐비던 학교가 밤에는 가로등 불빛 말고는 깜깜한 암흑으로 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일신형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2차 순찰 시간이 있어요. 새벽 1시쯤엔 순찰을 도는데 학교 각 건물마다 음침한 곳이나 사각지대, 사람 발길이 없는 곳을 중점으로 순찰 포인트가 건물 외벽에 붙어 있거든요. 새벽 순찰에 그 포인트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포인트를 찍으면 몇 시에 순찰을 했는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을 토대로 몇 시에 어디 지역에 어디 위치에 순찰을 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순찰을 하면서 매번 같은 장소를 순찰을 돌지만 그 시간에 학교 순찰을 도는 건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두운 막 그러니까. 예, 학교 그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 순찰은 저와 동기가 매일 같이 돌았거든요. 그렇게 둘이 같이 바이크를 타면서
순찰 포인트를 찍으면서 주변 건물을 살피는데 분명 1차 순찰 때는 강의실 소등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어느 건물 4층 강의실에서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저와 동기는 그 4층 강의실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주차 후 그 건물 5층까지 있었는데 동기는 그 건물 꼭대기층 그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고 제가 1층에서 위로 계단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혹시 모를 외부 침입자나 간혹 강의실에 숨어서 술을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찾기 위해서 찢어져서 불이 켜져 있는 4층 강의실로 향했거든요. 야간 순찰이다 보니까 LED 휴대용 전등은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고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산단봉 그리고 전체 강의실 및 사무실을 열고 락을 걸 수 있는 마스터키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1층에서 출발을 해서 2층, 3층 빠르게 돌고 이제 4층에 도착을 했는데 5층에서 먼저 내려와서 그 불이 켜져 있는 강의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동기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동기한테 다가가서 왜 안 들어가고 서 있어 물어보니까 동기가 하는 말이 강의실 불을 끄고 문을 닫자마자 불이 다시 켜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동기가 장난치는 줄 알고 강의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서 또 장난치냐? 이렇게 말을 하고 강의실 락을 딱 거는 순간 삑삑 하고 소리가 났어요. 강의실 및 사무실 등 모든 입구마다 도어락을 걸어주는 기능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경보 감지를 할 수 있는 무인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서 네네. 움직여야지만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울린 경보는 이제 열선이 감지됐다는 경보거든요. 그 열선이 감지됐다는 거는 그 강의실 안에 열이 감지됐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감지가 돼요, 열선이. 그래서 열선이 감지됐다는 경보음이 울리면서 문이 잠기지가 않았어요, 락이. 상황실 안에 있을 때는 그 건물의 몇 층, 어디 강의실에서 무슨 경보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외부 순찰 시에는 어디 경보가 발생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쪽에 위치한 메인 상황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연락을 줄 수 있는 알림 휴대폰을 하나 들고 다녔는데 그 알림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어디 건물 몇 층 강의실 무슨 경보가 울렸다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 외부 순찰 시에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경보 알림을 해제 후 저와 동기는 그 강의실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동기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사색이 돼서 주춤주춤하면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의실 안을 들어갔지만 당연히 사람은 없었는데 열선 감지가 됐다고 경보가 울리고 그래서 혹시나 주위나 아니면 조금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열선이 감지된 줄 알고 강의실 창문을 싹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창문을 확인을 하고 다시 강의실 락을 걸어봤지만 다시 열선 감지라는 경보 울림이 울리면서 강의실 문이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장비 센서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 강의실 불을 딱 켜는 순간 강의실 창문에 설치된 커튼들이 그 커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볼록하게 올라오잖아요, 커튼이. 맞아. 그 커튼이 볼록하게 올라온 그 형태로 유지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스르르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동기는 진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바로 강의실 불을 딱 끄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1층까지 뛰어 내려갔어요. 1층까지 뛰어 내려가서 그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정문하고 후문 락만 급한 대로 걸고 상황실로 복귀해서 우선 숨을 고르고 나서 해당 건물 4층 카메라를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갑자기 강의실 불이 켜지는 거 말고는 사람이 출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와 동기는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선뜻 가서 확인할 자신이 없어서 그날 그 건물 순찰 시에는 제외를 시켰고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음 쪽 근무자들하고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다음 쪽 근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 쪽 근무자들도 저희가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그 근무자들도 그 해당 건물을 순찰을 돌 때면 이상한 걸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자를 끄는 소리라든지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럴 때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왠지 좀 자세하게 파고들면 이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 좀 무섭게 느껴질까봐 그 근무자들도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들었겠지. 그냥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더 찜찜한 마음으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근무를 하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동기와 저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이 됐어요. 또 그날은 둘 다 1차 순찰을 하고 와서 상황실에서 카메라를 계속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시간도 때울 겸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뒤늦게 2차 순찰을 새벽 2시쯤에 나갔는데 바이크를 타면서 음침하고 구석진 곳에 위치한 그 순찰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 나가면서 주변을 살피던 중 저번에 커튼이 움직이던 해당 건물에 똑같은 강의실에 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와 동기는 그 건물 1층에서 바이크를 주차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올라가서 강의실 불 얼른 끄고 내려올 테니까 넌 여기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저는 뛰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눌러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동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건물 들어가고 갑자기 강의실 불이 꺼지고 켜지고 깜빡인다.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너 혼자 위험하니까 나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 귀신이란 생각보다는 외부 침입자일 거란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산단봉을 꺼내들고 해당 4층에 내려서 동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기도 4층에 도착하고 나서 같이 불이 켜져 있는 강의실 쪽으로 향했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복도 불빛이 새어 나와야 맞는데 불이 꺼져 있는 강의실밖에 없고 복도가 전체 깜깜한 거예요. 순간 저와 동기는 불을 끄고 어디 숨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불이 켜져 있었던 강의실 위치를 확인하고 저는 앞쪽 문, 동기는 뒤쪽 문에 위치해서 서로 조용히 신호하고 둘이 동시에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역시 안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강의실을 살펴봐도 뭐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불은 계속 꺼졌다 켜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짜 스위치 쪽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학교 측에다가 알려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한 가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어락이 걸려 있어야 될 강의실이 문이 락이 해제가 돼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저와 동기는 4층부터 계단을 타고 빠르게 1층까지 전 강의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건물에 외부 침입자나 뭐 숨어있는 학생이 없다는 걸 다 훑어보고 나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상황실로 복귀하고 카메라를 돌려보기로 했어요. 강의실 불이 켜져 있던 시간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돌려보고 또 해당 강의실 락은 몇 시에 풀렸는지 시스템을 확인해봤지만 카메라엔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었고 또 강의실 락은 애초에 락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원래 이 락이라는 게 8시가 딱 되면은 문이 닫혀있는 강의실이나 사무실은 저절로 락이 걸리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강의실이나 사무실은 저희들이 닫아서 락을 걸고 그래서 락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애초에 락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서 저와 동기는 거기서부터도 조금 믿기지가 않았죠. 그 문제의 4층 복도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는 불이 꺼지고 켜지고 반복을 하다가 제가 딱 4층에 도착했을 때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걸 본 저와 동기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 건물 정문하고 후문 입구만 락을 걸고 그날도 순찰에서 제의를 시키고 근무를 하자고 저와 동기는 얘기를 하고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 건물은 제의시키고 아침이 찾아오고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음 근무자에게 어제 있었던 문제의 4층 복도 영상을 보여줬고 그걸 본 다음 교대 근무자들도 놀라면서 한 근무자가 사실 얼마 전에 그 건물 순찰을 돌다
1층 숙식실에서 사람 형체를 봤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학교 특이점이 저희 경비 보안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건물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계셨고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쓰면서 그 건물을 지키느라 모든 건물마다 1층 정문 입구 옆에 숙직실 겸 안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무자가 그 숙직실 안에서 사람 형체를 봤다고 하니까 나머지 근무자들이 놀라면서 확인을 해봤냐, 혹시 학생이 숨어 있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근무자는 순찰을 다 돌고 나가려고 하는데 숙직실에서 사람 형체의 실루엣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당 건물에서만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정말 이상하다면서 그 반대편 교대조와 저와 동기는 농담 삼아 귀신이 지신가? 그 건물 돌 때면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순찰을 돌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다 같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 봤겠지.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고 그동안 그 건물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 없이 잘 지나가다 저와 동기가 근무할 때 그때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주간 근무가 지나 야간 근무 순찰을 정문 상황실 기준으로 왼쪽부터 쭉 하나씩 건물을 순찰하면서 나가는데 그 문제의 건물을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저와 동기는 1층에다 바이크를 세워두고 둘은 같이 5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원래 찢어져서 순찰을 돌기로 했었는데 그 건물에서만 이상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건물만은 같이 돌자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둘은 같이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5층에서 순찰을 돌고 4층을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각 건물마다 안내 방송을 위해서 그 앰프가 숙식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그만두고 퇴사하시면서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앰프를 장기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꺼져 있어야 될 앰프하고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지 그 마이크를 손톱으로 툭툭 두드리거나 막 긁으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그 건물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와 동기는 순간 놀라서 그 계단에서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딸깍 그 소리를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동기보다 제가 정신이 더 빨리 돌아와서 이번은 진짜 사람의 짓이다. 내가 숙직실로 가볼 테니까 너는 3층부터 빠르게 훑어보고 내려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1층 정문 옆에 위치한 그 숙직실로 뛰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메인 상황실에서 경보 알림 전화나 그리고 숙직실로 사람이 들어가서 문이 강제적으로 열리며 락 해제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사람이 숙직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고 앰프가 혼자 켜진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이 어두워서 그런지 숙직실 안쪽 푸른 불빛이 돌고 있었고 저는 앰프가 켜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숙직실로 다가갔고 숙직실 문을 마스터키로 사용해서 락을 해제 후 천천히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는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굳어가지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여가지고 한 거의 체감상 2분가량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앰프는 켜져 있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저는 뒤늦게 정신이 돌아와서 앰프의 전원을 끄고 옆에 걸려있는 마이크 전원도 끄고 나서 그 앰프 메인 전원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원선이 플러그에 꽂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앰프 전원선을 따라 가보니까 숙직실 구석에 위치한 책상 밑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앰프 전원선을 뽑기 위해서 그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전원선 위치를 확인하려는 순간 오른쪽 귀로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세 그대로 몸이 굳어지면서 정말 숨이 턱까지 막혀 오르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고개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굳어가지고.
얼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귓가로 숨소리가 들리지만 콧바람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숨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몸이 굳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동기가 숙직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경직되어 있는 몸이 긴장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면서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는 저를 보고 동기가 놀라서 저한테 다가와 저를 책상 밑에서 끌어당기면서 그 숙직실에 누워서 쉴 수 있게끔 방 바닥이 있었거든요. 그 방 바닥에 저를 눕히면서 그 당시 제가 눈에 초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면서 계속 말을 걸면서 그랬다는데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잘 없었는데 그냥 허공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동기가 계속 한참을 흔들고 나서 정신이 들어와서 말문을 열었거든요. 제가 아까 있었던 일을 동기한테 얘기를 해줬고 얘기를 다 들은 동기가 꺼져 있어야 될 앰프하고 마이크가 왜 켜져 있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고. 와 진짜 너무 느낌이 싸하다. 이 건물 그냥 빨리 나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건물을 나가자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다 풀려서 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흐느적대면서 겨우 일어나서 나가는데 뭐에 홀린 것 마냥 맹하니 있고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동기가 저한테 상황실로 너는 복귀하고 있어. 내가 마저 순서를 두고 갈 테니까 너는 상황실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동기는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상황실에 도착해서 아까 있었던 일을 녹화된 카메라를 돌려보고 또 저하고 동기가 그 건물을 나간 후도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그 장면도 한참을 보고 나서 건물 안에 저와 동기 말고는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귓가에 알 수 없는 숨소리 생각날 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는 보안 업무를 그만두고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한참 힘들어 했었거든요. 아침이 찾아오고 또 교대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일 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카메라에 녹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그거를 보고 나서 근무자들은 하나같이 다 놀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이건 귀신의 짓이라고 학교 관계자들한테 말하자니 말하기 힘든 상황일 것 같다면서 우선 이 일은 우리 근무자들끼리만 알고 조용히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근무자들은 그 상황을 겪은 저한테 위로를 해주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푹 쉬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 숨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오지 않고 계속 뒤척이다가 전신쯤 돼서 밥이나 먹고 다시 잠을 청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지금 근무 중인 다른 조 근무자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안해요. 자고 있는데 전화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 우리 고모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준 그 근무자의 고모부는 한참 전부터 해당 학교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경비 보안 업체가 들어오기 전 각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키던 경비 아저씨들과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전화 내용으로는 저희도 그 근무를 하면서 그 해당 건물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숙직실에서 헛것도 보고 어제 겪은 일도 너무 이상해서 고모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건물 관리하던 모든 경비 아저씨가 보안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경비 아저씨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서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각 건물을 관리하시던 그 경비 아저씨들 모두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면서 모두 학교를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시고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해당 건물 관리 아저씨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찾아보셨지만 나이가 적지 않으시다 보니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술에 의지하면서 지내시다가 새벽에 술을 드시고 집으로 가시던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머리를 맞은 것 마냥 머리가 띵 해오더라고요. 어제 야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전부터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통화 내용을 끝내고 다음날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제 통화 내용을 공유를 했고 다른 근무자들도 모두 놀라면서 그렇게 인수인계가 마치고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돼요. 업무를 하는 동안 정말 찜찜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기한테 뒤뜰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불렀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보안업체로 인해서 잘 다니는 일자리도 잃고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한테 좋은 감정은 없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기도 그렇지, 나라도 그분 입장이라면 그랬을 거라고. 저와 동기는 이제 아무래도 제사상이나 무속인을 불러서 돌아가신 분 넋을 달래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이라도 보여드려서 돌아가신 분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는 게 어떨까. 저와 동기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야간 순찰 때 편의점에 가서 오래 두어도 냄새나지 않고 상하지 않은 뭐 초코파이나 두유 등 이런 음식 종류들을 사서 해당 건물 숙식실로 가서 한쪽에 초코파이하고 두유를 넣고 작지도 그래도 길지도 않는 묵념을 하고 숙직실에 나와서 순찰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 교대할 때쯤에 다음 주 교대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주 근무자들도 이제 야간 순찰 때 저희와 똑같이 상하지 않는 오래 두어도 먹을 수 있는 사탕이나 견과류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서 그 숙직실에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야간 순찰 때마다 그 건물 숙직실을 저와 동기는 방문을 해서 길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는 묵념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했었거든요. 우리의 조금의 성의가 마음으로 위로가 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돌아가신 분 서운함을 달래드리고 있다는 마음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일 없이 순조롭게 순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오, 그 뒤부터. 네, 그 뒤부터 뭐 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사소한 뭐 울려 끄는 소리라든지 정말 신기하게 예.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근무를 한 동안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느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교 관계자분들이 숙직실에 있는 음식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동기는 그 숙직실로 가서 그 음식들을 치우면서 그 일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게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놓고 진심으로 빌어봤냐. 어떻게 보면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묵념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지 않았을까, 그분께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와 동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근데 진짜로 이런 일들이 겪으면 진짜 무섭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이런 무서운 일까지 겹쳐버리면. 저 살면서 솔직히 네. 귀신이란 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솔직히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지만 얼굴 옆에서 들려오는 그 숨소리는 아직도 생각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겪었고, 그래서 먹개비님도 오늘 처음 참여하신 거지만 너무너무 또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항상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꼭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학교에서 보안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안업체에서 근무하실 때 당시에 직업괴담이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짠했던 그런 사연도 분명히 있었던 직업괴담 실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직업을 통해서 겪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 제보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딱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딱스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자, 닉네임이 딱스예요. 스님이 아니십니다, 이분. 딱스님이라는 분인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딱스님입니다. 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 그 닉네임 보시고 그 스님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딱스, 네, 딱스입니다. 네, 스님 네네. 아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딱스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상한 집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어허,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네. 길이십니다. 기르십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살면서 진짜 귀신을 보고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후로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사람 말은 믿진 않지만 볼 수는 있겠다라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웠었던 일을 뒷받침하려면 그 일에 전조 증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처음으로 느꼈던 게, 저희가 그 지방에 A에서 B 동네로 넘어가는 사이에 주택단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재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개발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물들도 아직 살아있고 가로등도 아직 있고 이래서 그 골목길로 지나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후반쯤부터는 거의 집들도 다 철거가 많이 되고 가로등도 거의 다 없어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이랬는데, A에서 B 동네로 넘어갈 때 그 골목길을 타지 않으면 15분 이상 걸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할머님분들도 아주머니분들도 어쩔 수 없이 어둡지만은 다 글로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말부터는 가로등도 끊기고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머님들도 다 그냥 기차라도 돌아서 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쪽을 바로 지나다니는 길이 지나고 나면 내천이 이렇게 나오고 옆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 친구들이 막 모여서 놀고 운동기구 타고 놀고 하던 아지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지트를 가려면 거기로 지나다녀야 되니까 고등학교라고 해도 야자를 마치고 가면 되게 어둡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을 지나다니면서 2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을 봤다. 그리고 그 동네는 아예 이제 재개발이니까 전기가 다 끊겨서 전기도 가스 들어오지 않는 데인데 1층에 있는 인터폰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 그런 말이 많아서 그냥 사실 듣기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볼 엄두를 못 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시험 기간을 맞아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재개발 단지 구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포함해서 6명, 여자 2명, 남자 4명 그렇게 줄을 지어서 갔는데, 저는 겁이 많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었고 겁이 없는 친구 2명이 앞장을 쓰고 남자 1명 그리고 저랑 여자 2명이랑은 뒤에서 빠져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주황빛 깔라는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파가 왜 사람들이 쉬었다고 하듯이 그날 저녁인데 되게 밝아 보였어요. 그냥 엄청 깜깜한 밤인데도 소파가 엄청 잘 보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파의 구멍에다가 막 쓰레기를 넣고 장난을 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소파가 제 기억엔 무조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한 명이 먼저 들어가면서 휴대폰에 옛날에는 보면은 귀신 탐지 어플 막 이래가지고 귀신이 탐지되면 소리로 알려준다, 그런 어플을 깔았는데 학원에서 틀어도 삐삐삐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데 귀신이 다 있네, 어디에나 귀신이 있는 거다 장난을 치고 그 친구가 그걸 틀고 올라가다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우리는 뒤에서 무서우니까 보고 있고, 그 친구들 먼저 들어가면 왼편에 옛날 그 쇠문으로 된 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창고 문이. 그리고 그 위로가 계단이고 2층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으니까 1층을 가볼 생각도 못하고 2층부터 갔죠, 친구가. 그래서 A랑 B 친구 2명이서 먼저 선두로 출발하고 저랑 여자애들은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겁이 없으셔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데 가면 한 명이 도망가면 무조건 다 같이 도망가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와 이러면서. 그래서 그
그 친구가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두 명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왜 뭔데 이런 것도 못 물어보고 뭐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막 달려서 정자를 갔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자에. 근데 친구 말로는 그 귀신 탐지 어플을 깔았는데 그거를 틀고 들어가는데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났대요. 근데 그 2층에 그 집 터에 딱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휴대폰이 빡 삐삐삐삐삐 거리더니 휴대폰이 먹통이 팍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동시에 집 쪽에서 이제 뭐 뿌지직 거리는 스티로폼 같은 거 밟는 소리가 나가지고 아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친구는 도망쳤고 저희는 밑에서 그대로 도망치는 거 보고 같이 도망친 거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도망쳤는데 정자에서 들어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에서 B 동네를 갈 때 꼭 거기를 지나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A 동네였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가려면 돌아가거나 그 길로 가야 됐었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거기를 다시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근데 학생 때니까 사실 택시 타기도 돈 아깝고 그래서 제가 내가 뛰어가겠다 대신 전화 좀 해달라 나 무서우니까 그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꼭 니처럼 까불다가 일 터져서 내일 학교 못 오고 그런다 자기가 같이 가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친구는 B 동네에 사는 친구라서 굳이 거기를 안 지나가도 되는데 저랑 같이 지나가 줬었어요. 그래서 정자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예. 제가 아직도 소름 돋았던 건 그 집에 인터폰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1층에 전기가 들어와야 인터폰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초록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거 보고 아 저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다. 진짜 내가 친구한테 아 진짜 저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 집 앞에 지나가는데 뭐 있나 우린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터벅터벅 걸으면서 지나왔죠. 근데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지나왔는데 그러고 딱 생각해보니까 소파가 없는 거예요. 대문 앞에 있던 그 큰 소파가 예.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안을 쓱 봤어요. 근데 바닥에 이렇게 불가리스 병이 한 200~300개가 쫙 있더라고요. 불가리스? 유산균? 네. 그 마시는 불가리스. 예. 근데 그 불가리스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밝을 때 가서 보고 알았지만 그날 밤에는 딱 생긴 게 불가리스 병 모양이었어요. 무슨 저런 쓰레기가 많이 있노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소파가 없어진 걸 몰랐는데 그렇게 그 병들이 무수히 많은 걸 보고 그 집을 보고 나와서 그 길 끝에서 딱 생각이 난 거죠. 야 근데 왜 소파가 없냐. 난 분명히 소파 봤다. 근데 저랑 같이 걸어온 친구는 먼저 올라갔던 친구라서 그 소파에 대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자고 친구는 누나가 화가 나서 전화가 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저는 그 다음날 학교 마치고 밝을 때 애들이랑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밝을 때 가려고 저희 학교에서 그 골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옷수선집을 들렸어요. 제가 바지가 터져가지고 옷수선집을 들렸는데 친구랑 앉아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선집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가지 말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주파수 잘못 맞으면 저희 사투리로 빙시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빙시가 뭐 병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저희 지방에서는 약간 정신 나간 분들 귀신에 씌여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빙시라 그래요. 뭐 반병신이다, 뭐 반빙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고 싶고 이게 빙의가 되는 그 채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사람 채널이랑 그 채널이 틀리면 그 채널이 맞아서 잘못하면 내가 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쪽 동네에 유독 그게 많았어요. 뭐 천웅보살 뭐 같은 그런 보살집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세탁소 아줌마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목적이 쇼파만 보고 오는 거라서 갔는데 쇼파가 있더라고요. 주황색 쇼파가. 그래서 낮이니까 낮에는 나와도 내가 이긴다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집을 대충 둘러봤었죠. 그 집 구조가 되게 희한했어요. 보통 집에 방이 이렇게 있으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방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1층 집은 화장실을 통해서 방을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에서 집 밖으로 나오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금을 시켰다 하기에는 감금을 시키려면 집 밖을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게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집 안에서 그 집을 들어가는 방문은 없는데 집 밖에서 들어오는 문은 있는 거죠. 그리고 2층 집은 진짜 정말 소름 돋게 잘 보존이 돼 있어요. 2층은 방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집들 보면 문틀이 하늘색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집들은 문틀이 이렇게 하늘색인데 하늘 색깔 문틀도 그대로 있고 집안에 꽃병 뭐 그런 것도 그대로 있고 소파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 침대 아시죠? 그 어르신들 알죠. 돌리면 올라오는 병원 침대. 한 방에 그 병원 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개로 된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장롱이 총 6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5방은 다 빠지고 한 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도저히 깡이 안 됐고 그래서 친구랑 얘기한 게 그걸 열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열고 보고 놀랄 깡은 없으니까 확 열고 그냥 안에 대충 보고 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걸 확 열자마자 하얀 게 막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커튼 블라우스형 커튼인데 그게 막 구겨져가지고 안에서 오염이 돼서 누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무서운 건 아니니까 그냥 던져두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리스 병도 되게 많았고 막걸리 병도 되게 많았고 1층은 뭔가 불에 탄 것처럼 안에가 싹 다 그냥 시멘트 회색으로 전부 다 철거가 돼 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2층은 보존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유리창도 안 깨져 있고. 그러고 제가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갈 엄두도 못 냈고 밤에는 그냥 안 가는 걸로 무조건 친구들이랑. 그 뒤로도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폐가를 갈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법당에 가면 호랑이다, 장군님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데 기가 엄청 센데 저는 기가 약한가 봐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실제로 연기 같은 것도 너무 자주 보고 둥둥 떠다니는 연기. 그리고 뭐 한 번씩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소리도 좀 듣고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러고 또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할아버지 귀신은 계속 봤다 그러고 초록불도 계속 봤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저랑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에 그 집을 들어갔다가 1층 대문에서 누가 토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웩우웩 하는 소리를. 그래서 우웩우웩 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나오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피가 막 있었다 집안에. 오, 예. 그래서 아 진짜 뭐가 있어도 있다. 진짜 사실 소파가 없었다가 나타나면 뭐 노숙자분들이 소파를 들어가서 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피가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노숙자분이 그 안에서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토를 하실 수는 있는데 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마을에 공고문이 날라왔어요. 건물 모두 철거한다고. 그 아파트가 좀 되게 고급 아파트여서 그 주택 부지 전체를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 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건물까지 싹 다 철거를 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한 1년 정도 안 갔죠. 이야기만 듣다가. 그래서 이제 20살 때 그걸 받았다고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저희 시내에 나가서 술을 먹다가 술김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나도 사실 그때 내가 뭐 잘못 봤는지 뭐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게. 다시 가자. 이래 된 거죠. 성인이니까 정 안 되면 소 틀리면은 뭐 진짜 무속인 분한테 찾아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도 되고 제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가보자. 제가 먼저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막걸리 4병을 사가지고
막걸리를 들고 올라갔어요. 왜 예. 영화에서 보면 뭐 저희는 한국이다 보니까 잡기한테 술을 뿌려도 뭔가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맞는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생각에 정 안 되면 입에 머금고 있다가 뿜 짜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걸리를 사서 들고 갔는데 저랑 친구랑 총 4명이 갔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4명이서 앞에 도착을 했고 초록불도 안 들어가 있고 소파도 없고 원래 5집 정도가 살아있었는데 그 집하고 그 맞은편 집하고만 살아있고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파도 없고 초록불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야 1층은 피가 있다. 그래서 친구 2명은 먼저 피를 보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와 진짜네? 이러고 여기서 끝날 거면 안 왔으니까 올라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기운부터 틀렸어요. 제가 낮에 갔을 때랑 이 모든 소리가 뭐 문을 닫는다거나 문을 연다거나 바닥을 밟는다거나 소리 하나하나 자체가 제 귀에 스피커로 때려 박히는 기분, 제 심장 소리도 저한테 들리고 예. 정말 고요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소름 돋는 것부터 느낌이 왔구나 생각을 했죠. 이 집은 진짜 뭐가 있다 그러네.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흩어져서 보기로 하고 저는 그래서 그 환자 침대에 있는 방을 갔어요. 환자 침대가 있는 방에 가서 그 방을 한 번 더 둘러봤는데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갔는데 애들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뭐야 라고 불렀는데 라고 나갔는데 아무도 저를 안 부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거 다른 존재가 나를 불렀다 하면서 야야야 누가 내 불렀다 가자 안 되겠다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저를 불러놓고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지 마라. 이런 데서는 니도 나도 예민하니까 사고 난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뭐 방도 다 둘러봤고 이러니까 네. 거실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앉았는가 싶기도 하고 그 먼지구덩이요 왜 앉았는가 싶기도 한데 다 같이 앉았어요. 앉아서 막걸리를 한 병씩 들고 무서운 이야기 하자. 나는 보고 와서 그런가 별로 무서운 건 없으니까 대신 서로 놀래키지 말자. 그리고 왕 이렇게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하지 말자. 진짜 나 그건 너무 싫다. 이러면서 무서운 이야기 끝나면 입에 막걸리를 머금고 나가면서 뿜기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딱 삘이 꽂히듯 이야기를 그만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딱 끝내려고 친구를 이렇게 탁 건드렸는데 야 이러면서 탁 쳤는데 친구가 딱딱해요. 정말 바닥 만지는 것 같이. 그리고 친구가 가운데에 휴대폰 불빛이 있었는데 그 불빛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가만히. 미동도 없고 초점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나 진짜 이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이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딱 건드렸는데 또 바닥이에요. 몸 전신이 다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뭐냐 왜 그러냐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부 다 그 가운데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펑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신이 이렇게 팍 들었는데 제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를. 제가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절대 귀신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는 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던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귀신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빠져나오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 친구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서 친구 3명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저를 못 믿고 저는 친구들을 못 믿었던 거죠. 왜냐면 친구들은 저를 건드렸는데 제가 딱딱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대요.
무슨 돌 만지는 것처럼 차갑고 딱딱하고 바닥만 보고 웅얼웅얼거리더래요, 제가. 근데 저는 친구들이 웅얼거리진 않았는데 제 혼자 막 웅얼웅얼거리고 있고 저는 몸이 딱딱하고 바닥만 망부석처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들끼리 도망친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저는 친구들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왔는데 집 밖에서 딱 서로 봤어요. 친구들 3명, 저 혼자 나왔을 때. 근데 그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귀신인 줄 안 거죠. 집안에서도 제가 건드렸는데 망부석이었는데 저는 친구들이 망부석이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 쪽에서는 전화벨도 안 울려요. 그래서 저거는 친구들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친구들은 절로 도망가고 저는 일로 도망갔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치고 건드려도 네가 엄청 돌처럼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바닥만 보고 웅얼거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네 놔두고 먼저 도망 나왔다.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이 있고 친구들이랑 저랑 그 4명은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창원에 어디 좀 영험한 데 갔었어요. 그 왜 이상한 이게 나무 같은 네. 걸로 치는 걸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 아는 분이 그 산에서 굿 같은 거 하신다 해가지고 가면 안 됐는데 갔다고 욕은 많이 먹었는데 뭐 귀신이 씌었다거나 이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이게 이야기의 끝인데 그러고 저희 할머니랑 저희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갔는데 네. 그 집이 2층에서 할아버지가 엄청 오랫동안 혼자 사셨대요. 근데 엄청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가 할아버지의 무슨 새로운 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할아버지의 새로운 딸이 오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거의 한 3일 만에 그 집을 재개발하는 데다가 내놓고 할아버지도 한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녀는 딸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예. 그 할배가 지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 집도 아프고 나서 웬일인지 갑자기 집도 이렇게 내놓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고 예. 그 사람은 뭐 구렁이거나 귀신이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 죽은 집이 맞는 거죠. 제가 봤던 그 침대는 그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침대고 저희가 뭐 그렇게 빙의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뭐 귀신의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폐가라기보다는 저는 흉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면은 뭐 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사람이 안 좋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네. 흉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있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폐가는 안 가려고 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또 이게 소름 끼치고 하는 게 저는 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절대 못하죠. 제가 뭐 귀신을 본 건 아니지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진 않은 이야기였어요.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을 굳이 붙여보자면 불가리스 흉가네.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낮에만 보거든요, 시들물을. 왜냐면 밤에는 제가 무서움이 많다기보다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니까 저희가 지금 이사 온 집이 있는데 네. 여기 집 장롱에 뭐 짐을 넣다가 장롱 뒷판이 퍽 부서졌는데 뒤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공포 같은 거 보면 저기서 뭐 기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낮에만 보는데 사실 제가 귀신을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솔직히 안 믿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느 정도 경고하는 시그널은 있다. 통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귀가 세지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튼 그렇네요. 그게 지금 말씀 되게 네. 잘해주셨어요, 딱스님.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도 자유고 솔직히 뭐 겁이 많건 없건 예를 들어서 흉가를 가든 말든 건 본인의 자유예요. 근데 그렇죠. 가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사람이. 근데 가서 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괜찮아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서 이렇게 또 큰일 겪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네. 있는데 가지 말라는 데를 간다는 그 욕심보다는 네. 나는 괜찮을 거야가 심한 것 같아요. 보통
설마 귀신이 보이겠나? 아, 뭐 그치. 설마 빙의가 되겠나? 이런 네.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아요. 예. 귀신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진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만 아니면 돼가 있긴 하지,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심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좀 그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다 TV 나오는 거, 다 저게 뭐 뻥 아니야? 이러면서 갔는데 그런 일 겪고 시참하시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방송을 혹시 이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데를 골라서 다녔거든요. 그럴 수 있죠. 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집에 가도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항상 귀신 괜찮아 나오면 내가 또돌 팰게. 내가 바로 테이크 다운 해갖고 죽일게 막 이런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기를 또 바라니까 우리 딱새님께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그 아이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네. 말씀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딱새님께서 정말 기묘한, 어떻게 보면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불가리스 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창원 쪽이라 거기에 이제 불가리스 흉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냥 일반 폐가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위험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도 무서운 곳이 있다. 근데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불가리스 흉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